호박 속 나비. 40번째 생일 아침, 이리나 베레고바를 맞이한 것은 창백한 10월의 햇살이었다. 두꺼운 커튼 틈으로 조심스레 스며든 빛이 마룻바닥에 기묘한 무늬를 그렸다. 그녀는 벌써 1시간째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새벽 5시 마치 알람이라도 맞춘 듯 깨어났다. 20해의 결혼 생활이 그녀를 집안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게 단련시켰다. 40. 벌써 40이라니. 그녀는 살짝 눈가를 만져보았다. 첫 주름들이 숨어있는 곳 아직 깊지는 않지만 웃을 때면 눈에 띄는 요즘은 웃을 일이 점점 줄었지만 곁에서는 남편 빅토르가 코를 골았다. 건설회사 스트로이가란트의 대표인 그는 요 몇 년 사이 자정 넘어 술향을 풍기며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아침이면 늘 부엌에 준비된 커피와 따끈한 아침 식사를 당연하게 받아 들고 나갔다. 이리나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지난해 새해에 비가 선물한 실크 가운을 걸쳤다. 존경받는 사람의 아내답게 집에서도 품위를 갖추라는 말과 함께 로고 박스에 담겨있던 그 가운. 하이테크 스타일의 널찍한 부엌은 불을 켜도 어쩐지 썰렁했다. 반짝이는 금속 표면, 차가운 대리석 상판, 나무 받침에 꽂힌 일본식 칼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라기보다 충분함을 전시하는 쇼케이스 같았다. 어차피 모일 가족도 거의 없었다. 아들 디마는 수도에서 공부하느라 드물게 내려오고 빅토르는 늘 바빴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요리하고 치우고 남편의 미팅을 잡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견적을 짜고 남편이 너무 바쁠 때는 파트너와 직접 협상까지 했다. 이리나는 한숨을 내쉬고 냉장고에서 오늘 저녁 파티 메뉴 재료를 꺼냈다. 오늘은 손님이 온다. 가까운 친구들 몇 명,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일주일 전부터 메뉴는 다 짜놓았다. 로즈마리 송아지 고기, 크림 소스 연어, 붉은 캐비아 타르틀렛, 치즈 카나페. 그리고 케이크. 그녀는 혼잣말로 미소 지었다. 최고급 제과점에 주문한 초콜릿, 라즈베리 케이크. 40을 맞는 자신에게 주는 작은 사치다. 물론 빅토르는 또 돈 낭비라며 코웃음 치겠지. 정작 본인은 중요한 고객에게 위스키 한 병에 몇천을 쓰면서도 부엌 구석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그녀는 고기를 재우고 허브를 썰고 소스를 만들었다. 수년간 몸에 밴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 적색 졸업장까지 받은 경제학 학위는 오래전에 접어두고 요즘 그녀의 무대는 부엌과 사교 저녁의 오거나이징이었다. 오, 우리 살림꾼 벌써 근무 중이네. 부엌 문에 빅토르가 서 있었다. 막 나온 배를 값비싼 셔츠로 감쪽같이 감춘 단정한 차림, 초라해지는 정수리를 헤어스타일로 가린 머리,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 롤렉스. 좋은 아침. 이리나가 미소 지었다. 커피 준비됐어. 오늘이 내 날인데 아침부터 불앞이야? 케이터링을 불렀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는 휴대폰을 훑었다. 난 요리 좋아하잖아. 알잖아. 이리나는 낮게 대답했다. 그래, 그래. 그런데 내가 미하일로프 부부랑 안드레이 사빈도 초대했어. 기억나지? 같이 학교 다녔잖아. 스웨덴에서 막 돌아왔다더라. 친환경 비즈니스인가 뭔가 한다던데. 이리나는 순간 굳었다. 안드레이 사빈. 물론 기억한다. 늘 곤두선 머리카락과 경제이론에 푹 빠져있던 진지한 수재. 언젠가 그가 자신의 메모가 가득한 케인스 책을 선물했었다. 아직도 그 책은 대학 노트와 함께 박스에 숨겨두고 있다. 글쎄, 기억 안 나는데. 그녀는 거짓말하며 불 앞에 고개를 돌렸다. 에이, 몰라도 돼. 빅토르는 휙 손을 내저었다. 어쨌든 뭐 재밌는 제안이 있을지도. 근데 저런 생태 어쩌고 하는 애들은 돈 얘기만 하고 실속은 별로더라. 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끝내주네. 자, 생일 주인공님, 계획은? 저녁 준비 마치고 2시에 해요. 테이블도 좀 다시 놓고.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리네. 빅토르가 일어서며 빈정거렸다. 난 회의.
저녁 7시에 딱 맞춰 올게. 그는 습관처럼 그녀 뺨에 툭 입을 대고 나갔다. 값비싼 향수 냄새만 잔향으로 남았다. 상판 위에는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그때 화면이 번쩍이며 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리나는 본능적으로 눈길을 줬다. 오늘 12시에 무리 자리에서 기다릴게. 뜨겁게 될 거야. 너의 카. 이리나의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져 위장에서 서서히 가라앉았다. 차가운 빈자리만 남기고. 그래서였구나 그가 이렇게 쉽게 내 생일 파티를 허락해준 이유. 그의 진짜 칠정은 따로 있었던 거다.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피곤함, 그리고 다시금 인생이 엇나가고 있다는 감각만. 문득 휴대폰 화면이 또 켜졌다. 빅토르가 돌아와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화면을 재빨리 껐다. 깜빡했네. 구멍난 머리. 그는 멋쩍게 웃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일이 많지. 이리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메아리치듯 말했다. 빅토르는 그 시선에 잠깐 불편해하더니 금세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럼 저녁에 봐. 그리고 머리는 좀 제대로 하고 그 곱슬곱슬한 꼬부리 말고. 류드밀라 파블로브나 오실 텐데 알잖아. 그런 거 다 보시는 분. 문이 닫히자 이리나는 서랍에서 헤어진 가죽 공책을 꺼냈다. 일기. 지난 3년 동안 여기에 적어온 것은 감정보다도 남편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 시장 메모, 고객 분석 빛 밖으로는 꺼내지 못한 것들. 40. 아침. 남편은 또 그 크리스티나인지 카롤리나인지 크세니아랑 있겠지? 아들은 수도에 잘했다. 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긴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림자에 지워져 버리는 집이니까. 저녁엔 시어머니가 와서 또 흠을 잡겠지? 그리고 나는. 이리나는 펜끝으로 입술을 두드리다 결심하듯 써 내려갔다. 나는 오늘 비타가 너무 노출이고 절다며 못마땅해 하던 그 파란 원피스를 입겠다. 더는 숨지 말자. 마흔은 시작일 뿐. 저녁 7시, 집은 반짝반짝했다. 거실에는 최고급 도자기로 차린 긴 식탁이 놓였고 은 촛대의 불빛이 눈부신 식탁보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라즈베리 글레이즈를 얹은 초콜릿 케이크가 은쟁반 위 명예석에 자리했다. 이리나는 현관 거울 앞에서 자신을 훑어보았다. 어깨를 드러낸 짙은 파랑 원피스가 아직도 날씬한 몸매를 잘 살려주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녀의 갈색 머리를 우아하지만 엄격하진 않게 올려주었고 가벼운 메이크업과 길게 늘어진 부모님 선물 귀걸이가 마지막을 완성했다. 아직 충분히 멋져. 그녀는 놀라움 섞인 생각을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오래된 친구 나타샤가 서 있었다. 본업도 천성도 심리학자인 그녀는 거대한 백합 꽃다발과 장난기 어린 미소를 들고 있었다. 오, 그녀가 휘파람을 불 듯 감탄했다. 오늘 완전 물올랐네. 비타가 보면 기절하겠다. 알아차리긴 할까? 이리나는 꽃을 받아들며 친구를 들였다. 그걸 못 보면 그냥 눈먼 바보지. 나타샤가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작게 싼 선물을 건넸다. 혼자일 때 열어. 이리나는 선물을 침실에 슬쩍 숨기고 오니 나타샤가 이미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너를 위하여. 그녀가 잔을 들었다. 그리고 진생의 새 커브를 위하여. 잔을 비우자마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빅토르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와 매서운 눈빛의 자그마한 류드밀라 파블로브나는 현관을 지나며 집안 구석구석을 간파하듯 훑었다. 이리나, 어깨가 그게 뭐니? 인사 대신 시어머니가 물었다. 내 나이에 저런 넥라인이라니? 뭐, 오늘 하루쯤은 괜찮지. 생일이니까. 비첸카 좋아하는 북경오리 가져왔어. 시아버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은빛 머리칼의 물리학 교수.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생일 축하하네, 이리나. 여자들의 잔소리는 귓등으로 흘려. 오늘 아주 훌륭해. 손님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었다.
가족 친구들, 빅토르의 동료들, 그들의 아내들. 모두 선물과 꽃과 미소를 들고 이리나는 손님들 사이를 나비처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전체를 내고 가벼운 대화를 살뜰히 이어갔다. 책이 모든 게 평소처럼 흘렀다. 빅토르는 손님들 대부분이 모인 저녁 7시 반쯤 나타났다. 넓은 미소, 넥타이 색과 맞춘 포켓치프가 가슴 주머니에서 살짝 보였다. 흠잡을 데 없는 사업가. 지각해서 미안. 일이 좀 길어졌어.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방 안을 훑어보았다. 어지게 누구야? 미샤. 얼마 만이냐? 그의 시선이 이리나에 닿았고 눈에 한순간 놀람이 스쳤다. 오, 오늘 우리 마누라 미모로 다 압도하려는 모양이네. 그는 이리나에게 다가와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샴페인은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마. 케이크도 잘라야 하잖아. 그가 웃자 손님들도 따라 웃었다. 오직 나타샤만 회의적인 눈썹을 치켜 올렸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아마 안드레일 거야. 이 빅토르가 말했다. 8시쯤 온다 했거든. 이리나가 문을 열러갔다. 문 앞에는 관자놀이에 약간의 새치가 섞인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얇은 태에 단정한 안경이 살아있는 주의 깊은 눈빛을 감추지는 못했다. 손에는 절제된 흰 장미 다발과 선물 봉투. 이리나, 그가 미소 지었다. 생일 축하해. 하나도 안 변했네. 안드레이 사빈 기억 속의 곤두선 머리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였다.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을 받자 어깨를 펴고 턱을 조금 더 높이 들고 싶어졌다. 안녕, 안드레이. 이리나가 답했다. 들어와. 오늘 밤 꽤 흥미로울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 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안드레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움직임은 느긋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 그는 꽃을 건넸다. 흰 장미. 새 출발의 상징이라고 늘 말했잖아. 기억하고 있었네. 이리나가 놀라 꽃을 받았다. 잠깐 손끝이 스치며 따뜻함이 팔을 타고 번졌다. 기억할 만한 건 기억해야지. 그는 담담히 말했다. 거실에서 빅토르는 옛 친구를 반가움과 힘찬 포옹으로 맞았다. 사빈. 도대체 얼마 만이냐? 외국 손님이시네? 스웨덴, 친환경이니 뭐니? 그는 안드레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힐끗 웃었다. 이젠 뭐든 빠지는 데 없이 다 끼는구만. 그 그린 비즈니스란 거.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미래지. 비타, 안드레이가 침착하게 손을 맞잡았다. 보아하니 너도 잘 나가네. 그럼. 스트로이가란트가 이 지역 상위 10대 디벨로퍼야. 빅토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내 공이 크지. 밀어붙이는 성격, 사업 감각. 알잖아. 꽃병에 흰 장미를 꽂던 이리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변두리 개발 전략을 제안한 게 바로 자신이었다. 경쟁사들이 도심에 매달려 있던 3년 전, 그녀가 위험을 계산하고 사업 계획을 짰다. 빅토르는 비웃다가도 결국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 썼고, 지젠 그의 공이 되어 있었다. 그렇겠지.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리나에게 고정돼 있었다. 마치 그녀의 절제된 미소 뒤를 보고 있는 듯. 저녁은 무르익었다. 잔이 채워지고 대화는 커졌고 웃음은 한층 진해졌다. 이리나는 다시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모두의 접시와 잔이 비지 않게 살폈다. 여보, 보스토치니 베레그 계약서 못 봤어? 빅토르가 방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물었다. 미하일로프한테 조건 좀 보여주게. 당신 서재의 빨간 파일에 있어요. 이리나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5.3항, 손봐야 하는 거 기억하죠? 베르신인 측 변호사들이 준공 기한 문구에 동의 안 했어요. 짧은 정적. 빅토르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무슨 변호사? 그 조항 문제 없어. 지난주에 합의했잖아.
이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틀 전 빅토르가 너무 바빠서 못 나간 그 미팅에서 그녀가 직접 베르시닌 측과 통화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사실을 잊은 듯 했다.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렇지, 빅토르는 웃으며 손님들을 돌아봤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사업을 안다고 착각을 해. 하긴 전업주부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류드밀라 파블로브나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첸카가 늘 말하잖니? 여자는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역할이지 남정네 일에 끼어들 게 아니라고. 옳다구나. 손님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반응하기 곤란한 공기. 나타샤만 주먹을 꽉 쥐어 손등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안드레이는 이리나를 꿰뚫어 보듯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안드레이가 불현듯 말했다. 스웨덴에선 관리직의 40% 이상이 여성이고 기업들은 그 덕을 봅니다. 그건 너희 유럽 얘기고 빅토르가 손을 내저었다. 우린 우리 길이 있어? 그렇지, 신사 여러분. 몇몇 남자들이 어정쩡하게 맞장구 쳤고 다른 이들은 접시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우리 이리나는 똑똑해. 뜻밖에도 시아버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나섰다. 경제학 적색 졸업장이잖나. 내가 과제 베끼던 것도 기억나는데, 비타. 아, 그걸 왜 꺼내요? 아버지 빅토르가 얼굴을 찌푸렸다. 100년 전 얘기죠. 이론은 이론, 실제 비즈니스는 전혀 달라요. 이리나는 밀려드는 감정을 다잡으려 말없이 부엌으로 나왔다.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40개의 가느다란 촛불을 꽂기 시작했다. 지나온 해를 상징하는 40개의 불. 정말 나는 이 시간을 허비한 걸까? 도와줄까? 등 뒤에서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나는 돌아서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알아, 그가 담담히 말했다. 넌 늘 해냈지? 힘들 때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드레이의 눈에는 연민도, 깔봄도 없었다. 이해와 무엇인가 더 이리나의 가슴이 불현듯 죄어왔다. 그때 부엌 상판에 놓여있던 빅토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크샤, 전화가 선명히 떴다. 문이 벌컥 열리고 빅토르가 나타났다. 여기 있었네. 그는 휴대를 낚아채어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케이크 준비요. 안드레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촛불 40개 대단하네요. 그렇지. 그리고 내 아내는 잘 알 수 있어? 빅토르는 이리나의 어깨를 필요 이상으로 세게 움켜쥐었다. 이라, 케이크 가져와. 손님들 기다려. 안드레이가 나가자 빅토르는 몸을 숙여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 걔랑 한눈 팔아. 내 생일 파티에서. 내 생일 파티에서지. 비타. 이리나가 조용히 바로잡으며 접시째 케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하냐?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거실로 돌아와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40개의 촛불이 환히 타올라 모인 이들의 얼굴을 밝혀주었다. 빅토르는 잔을 들었다. 우리 집사람을 위해 마십시다. 맛있게 요리하고 살림을 잘하는 우리 귀여운 살림꾼을 위해. 이리나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다. 10년 동안 그의 회계를 보고 계약서를 만들고 고객을 끌어왔지만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살림꾼이었다. 이리나의 건강을 위해 반드레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재능을 위해. 내 모든 재능을. 그 순간 이리나는 깨달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중요한 것이 타오르는 촛불, 모여선 손님들, 그리고 자기 혼자 신나게 떠드는 남편, 그 모든 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40. 이제는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할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후 불어 껐다. 소원은 하나, 삶을 바꿀 힘을 자신 안에서 찾게 해 달라는 것. 파티는 끝을 향해 흘렀다. 손님들은 거실 곳곳 작은 무리로 흩어졌다.
어딘가에선 웃음, 어딘가에선 배부른 여유와 가벼운 피곤이 밴 담담한 대화. 중심에는 늘 빅토르 두렁차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위스키 잔을 들고 곧 시작할 라주르니 베레그 주거단지 프로젝트를 떠벌렸다. 그의 말엔 끊임없이 내가 결정했고, 내가 해냈고, 내가 생각해냈고가 섞여 있었다. 이리나는 빈 접시를 모으며 습관처럼 미소만 지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생각은 저 멀리 떠 있었다. 왜 나는 늘 침묵할까? 왜 그가 스튜디오 펜트하우스 아이디어 전문지에서 내가 찾아낸 걸 자기 공으로 돌릴 때 나는 고개만 끄덕일까? 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쓸모없는 암탉이라 모욕할 때, 사업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 할 때 나는 그냥 웃고만 있을까? 내가 도울게. 나타샤의 목소리가 이리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현실. 친구가 그녀 손에서 접시 더미를 빼앗았다. 넌 버틸만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리나는 어깨를 으쓱했고 둘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손님들로부터 멀어진 뒤 나타샤는 접시들을 개수대에 내려놓고 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 직업이 심리학자인 거 알지? 그런데 지금은 친구로 말할게. 이젠 그만 참아, 이라. 10년 동안 내가 그의 사업을 굴렸는데 돌아오는 건 경멸과 비웃음뿐이야. 작게 말해, 들리겠어? 이리나가 문 쪽을 불안하게 흘깃했다. 들리면 어때? 나타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나저나 내 선물 열어봤어? 아직. 그럴 틈이 없었어. 지금 열어. 나타샤가 침실 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침실은 고요하고 서늘했다. 창으로 스며든 달빛이 넓은 침대를 씻고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이리나가 포장을 풀자 진짜 호박으로 빚은 날개를 지닌 나비 브로치가 나타났다. 예쁘다. 그녀가 매끈한 보석면을 쓸며 속삭였다. 상징이야. 나타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호박 속 나비. 굳어버린 아름다움. 수백만 년을 날 수 있었는데 화려하지만 죽은 덫에 갇힌 거지. 너처럼, 이라. 시작하지 마, 나타샤. 아니, 시작해서 끝낼 거야. 예전엔 내 사업을 계획했고 석사과정도 꿈꿨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베레고프 부인 안주를 내오고 남편이 널 멍청한 암탉이라 부를 때 웃어주는 사람. 그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리나가 무의식적으로 반박했다. 항상 그래. 나타샤가 손을 획 뻗었다. 아들은 다 컸고 제 삶을 살아. 시댁은 널 절대 안 편들지. 특히 그 시어머니는?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버티는 거야? 반년에 한 번 떨어지는 값비싼 잡동사니 때문에? 이리나는 말없이 브로치를 굴려보았다. 어느 면에서 나타샤 말이 맞았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얼어붙는 공포를 어떻게 설명하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고 곧 문이 열렸다. 문간에는 빅토르가 서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 숨어 있었군. 그는 문설주에 기대섰다. 거기 손님들이 있는데 집주인이 친구랑 수다를 떨겠다고? 곧 나갈게요. 이리나가 공손히 미소 지으며 브로치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그건 뭐야? 빅토르가 그녀 손을 턱짓했다. 그냥 나타샤 선물이야. 봐. 그의 목소리에 굴령 같은 어조가 스며들었다. 이리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브로치를 꺼냈다. 나비. 빅토르는 장신구를 깐죽대듯 훑어보더니 유치하군 코웃음을 쳤다. 게다가 내 보석함엔 내가 사준 잡동사니가 가득하지 않나. 돈 낭비야, 나타샤. 호박이거든요. 참고로 나타샤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리고 상징적인 선물이에요. 상징적. 빅토르가 껄껄 웃었다. 그렇지, 심리학자답게. 어떤 상징인지 알겠어요. 나타샤가 눈을 똑바로 맞췄다. 호박 속 나비 덫에 갇힌 아름다움. 무슨 뜻인지 감이 오나요? 또 제 안에 세뇌하려 드는군. 빅토르의 웃음이 뚝 멎었다. 그는 이리나 쪽을 돌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거실로 가 그 단드레이란 분이 이제 간다던데. 거실로 돌아오니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미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현관에서 코트를 걸치던 안드레이에게 이리나가 다가갔다. 벌써 가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스민 아쉬움을 놓치고 놀랐다. 아쉽지만 내일 새벽 스톡홀름으로 떠나야 해서 그가 미소 지었다.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미안.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악수를 내밀자 안드레이는 뜻밖의 몸을 기울여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생일 축하해, 이라. 기억해, 40은 시작일 뿐이야. 그의 말과 시선 속에는 예의 이상의 온기가 있었다. 내 명함, 그는 묵직한 카드 한 장을 그녀 손에 꼭 쥐어주었다. 2주 뒤에 다시 와, 커피라도. 아니면 뭐든.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전화해. 곁에서 지켜보던 빅토르가 성큼 다가왔다. 사빈, 잘 가게. 그리고 말이야, 건설 쪽 인맥이 필요하면 한마디 해. 내가 다 정리해주지. 안드레이가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비차. 사실 러시아에서 사업을 넓힐 생각이 있어? 팀에 사람을 구하고 있지? 특히 감각 좋은 재무 쪽. 누구든 찾아주지. 빅토르가 그의 어깨를 탁 쳤다. 주저 말고 연락해. 그러지 안드레이는 마지막으로 이리나를 바라보곤 떠났다. 자정 무렵엔 손님들이 모두 빠졌다. 끝까지 나무라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타샤도 택시를 잡아 떠나며 이리나의 주머니 호박 브로치가 든 곳 우를 의미심장하게 가리켰다. 술과 자기 목소리에 달아오른 빅토르는 거실 소파에 널브러졌다. 괜찮은 밤이었어. 그는 기지개를 켜며 셔츠 윗단추를 풀었다. 역시 파티는 내가 잘해. 파티는 내가 했어. 비타. 이리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잔을 치웠다. 나는 준비하고, 차리고, 손님 초대하고. 아, 됐어. 그는 손을 휘저었다. 상 차리는 게 무슨 대단한 학문이라도 되나. 대신 난 분위기를 만들었지? 손님들 내 농담에 배꼽 잡았잖아. 봤지? 특히 나를 희화화한 농담들에 하고 이리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입 밖으로는 그렇지, 비타. 그런데 그 사빈은 우하고만 했다. 사빈, 빅토르는 위스키 잔을 굴리며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 스웨덴 타령하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하던지. 유능한 재무가 필요하다고? 우리 회계팀 애들 앞에 데려다 놔봐. 바로 씹어 먹힐걸. 내 회계팀 전부인이나 하고 이리나는 또다시 삼켰다. 그나저나 왜 내 앞에서 그 계약 얘기를 떠벌린 거야? 빅토르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잘난 척이라도 좀 해보려고? 그냥 내가 물어서 대답했을 뿐이야. 이리나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파도를 눌렀다. 그리고 떠벌린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고. 베르신인 쪽 변호사들이 기한 조항에 문제 없다니까. 빅토르가 탁자를 쿵 내리쳤다. 넌 맨날 내 할 일 아닌데 끼어들어. 내가 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 이리나는 낮게 말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빅토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가 못 본 줄 알아? 너, 그 스웨덴 촌놈한테 눈 흘기더군. 여성 임원 40% 타령 들으니 너도 이사 자리라도 노려? 응. 이라, 너 취했냐? 충분히 맑아. 이리나가 한 걸음 물러섰다. 난 충분히 맑아. 내 눈앞에서 마누라가 그 한심이랑 추근덕대는 걸 봤으니까.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위스키 냄새가 훅 끼쳤다. 그 자식이 널 어떻게 보는지 못 본 줄 알아? 너희가 부엌에서 수군댄 것도 봤어. 우린 그냥 이야기했어.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냥 이야기. 빅토르가 비꼬듯 되받았다. 뭘? 내가 널 얼마나 몰라주는지? 역시 그 나타샤가 갈고 닦거니 이젠 사빈까지 가세했나 보지. 그는 잔을 비우고 낮게 말했다. 잘 들어, 이라. 넌 전업주부고 내 아내야. 내 일은 아늑함을 만들고 날 뒷받침하는 거지?
나머진 내 소관이야. 사업도, 그 사빈도 전부 내 문제. 알겠어. 아니, 비타. 모르겠어. 생각이 입보다 느렸고 말은 이미 흘러나왔다. 뭐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모르겠다고 해서 이리나는 났지만 단단하게 반복했다. 10년 동안 내 회계를 받고 계약서를 만들었고 내가 바쁘다며 못 나갈 땐 공급사들과 내가 통화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멍청한 암탉, 쓸모없는 전업주부라는 말뿐. 빅토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보았다. 술김에 떠드는 거냐? 아니면 그 미친 친구년의 코칭 탓이냐? 비웃음이 입가에 걸렸다. 아니면 그 스웨덴 놈이 머리라도 돌려놨냐? 내가 말하는 거야. 비타 이리나는 또렷이 말했다. 나, 이리나 베레고바. 오늘 40을 맞고 지난 10년을 남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걸 막 깨달은 여자.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놀랄 만큼 흔들림이 없음을 깨달았다. 빅토르도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래, 사빈이구만. 그가 낮게 으르렁댔다. 내게 눈길 주던데? 비위를 맞추더라? 늘 그랬지. 겉으로 얌전한 척하면서 남의 걸 노리는 타입. 안드레이가 왜 나와? 이리나는 지쳤다는 듯 말했다. 이건 우리 일, 비타. 우리 사이 문제는 없어. 그는 단칼에 잘랐다. 문제는 그 자식이지. 다시는 그놈하고 연락하지 마. 커피도, 대화도 전부 금지. 넌 내 아내야? 소리 낮춰. 위리나가 찡그렸다. 이웃들이 들어. 상관없어. 빅토르는 탁자 위 꽃병을 움켜쥐더니 힘껏 벽으로 내던졌다. 쾅. 이리나는 굉음에 몸을 움찔했다.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사방 흩어졌다. 물이 꽃과 함께 마룻바닥에 쏟아졌다. 그 혼란 속에 안드레이가 가져온 바로 그 하얀 장미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 그 사빈이랑 그의 장미에 대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겠지? 빅토르는 가장 가까운 꽃을 성난 발길질로 걷어찼다. 다시 한 번만 그자와 얘기하는 걸 보면 후회하게 해주지.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사진이 올려진 테이블을 휙 스쳤다.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는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이리나는 깨진 유리 조각과 꽃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이 떨리는 채 조각들을 모았다. 그 와중에도 기적처럼 멀쩡한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막 봉오리를 터뜨린 하얀 장미. 새 출발의 상징. 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콕 찔렀다. 호박속 나비 브로치였다. 이리나는 그것을 꺼내 한동안 영원한 수지 속에 갇힌 실루엣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호박속 나비, 그녀는 생각했다. 덫에 갇힌 아름다움. 하지만 나는 그런 나비가 되고 싶지 않다. 더는 이 덫에 남고 싶지 않다. 단 1분도. 안방에선 빅토르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깨진 옛삶의 파편들 사이에 앉아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40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 다음 날 아침, 40번째 생일의 다음 날, 이리나는 두통과 아파트를 메운 윙윙거리는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 멍했지만 곧 알았다. 거실 소파, 담요를 덮은 채였다. 어제의 소동 흔적이 그대로였다. 치우지 못한 꽃병 조각, 구겨진 냅킨, 흩어진 꽃들. 시계는 9시 반을 가리켰다. 빅토르는 이미 없었다. 깨우지도 않고 출근한 모양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래왔듯. 이리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관자놀이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잠 부족이 몸을 짓눌렀다. 집안 바지 주머니에서 뭐가 걸렸다. 나비 브로치, 나타샤의 선물. 이리나는 그것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가장 먼저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오래 서서 얼굴을 물에 내맡겼다.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마음의 통증도 함께 씻겨 내려가길 바라면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포근한 가운을 걸친 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40.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업가 베레고프의 아내, 빨간 딱지의 경제학 학위를 가진 전업주부. 호박 속 나비. 부엌에 간이 냉장고 자석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너 어제 과음하고 헛소리 했어. 저녁에 얘기하자. 이 난장판 좀 치워. 엄마가 12시에 들러서 도와주실 거야? V. 이리나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저녁에 얘기하자. 마치 정말로 얘기할 게 남아있기라도 한 듯 마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빅토르는 아무 일도 없던 척할 것이다. 어쩌면 자기가 예전에 사준 꽃병을 깼다고 퉁명스레 사과나 하겠지. 그리고 모든 게 원래대로. 하지만 오늘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그 시나리오에 완강히 맞섰다. 그는 잔을 비우고 낮게 말했다. 잘 들어, 이라. 넌 전업주부고 내 아내야. 내 일은 아늑함을 만들고 날 뒷받침하는 거지. 나머진 내 소관이야. 사업도, 그 사빈도 전부 내 문제. 알겠어. 아니, 비타. 모르겠어. 생각이 입보다 느렸고 말은 이미 흘러나왔다. 뭐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모르겠다고 해서 이리나는 났지만 단단하게 반복했다. 10년 동안 내 회계를 받고 계약서를 만들었고 내가 바쁘다며 못 나갈 땐 공급사들과 내가 통화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멍청한 암탉, 쓸모없는 전업주부라는 말뿐. 빅토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보았다. 술김에 떠드는 거냐? 아니면 그 미친 친구년의 코칭 탓이냐? 비웃음이 입가에 걸렸다. 아니면 그 스웨덴 놈이 머리라도 돌려놨냐? 내가 말하는 거야. 비타 이리나는 또렷이 말했다. 나, 이리나 베레고바. 오늘 40을 맞고 지난 10년을 남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걸 막 깨달은 여자.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놀랄 만큼 흔들림이 없음을 깨달았다. 빅토르도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래, 사빈이구만. 그가 낮게 으르렁댔다. 내게 눈길 주던데? 비위를 맞추더라? 늘 그랬지. 겉으로 얌전한 척하면서 남의 걸 노리는 타입. 안드레이가 왜 나와? 이리나는 지쳤다는 듯 말했다. 이건 우리 일, 비타. 우리 사이 문제는 없어. 그는 단칼에 잘랐다. 문제는 그 자식이지. 다시는 그놈하고 연락하지 마. 커피도, 대화도 전부 금지. 넌 내 아내야? 소리 낮춰. 위리나가 찡그렸다. 이웃들이 들어. 상관없어. 빅토르는 탁자 위 꽃병을 움켜쥐더니 힘껏 벽으로 내던졌다. 쾅. 이리나는 굉음에 몸을 움찔했다.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사방 흩어졌다. 물이 꽃과 함께 마룻바닥에 쏟아졌다. 그 혼란 속에 안드레이가 가져온 바로 그 하얀 장미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 그 사빈이랑 그의 장미에 대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겠지? 빅토르는 가장 가까운 꽃을 성난 발길질로 걷어찼다. 다시 한 번만 그자와 얘기하는 걸 보면 후회하게 해주지.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사진이 올려진 테이블을 휙 스쳤다.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는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이리나는 깨진 유리 조각과 꽃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이 떨리는 채 조각들을 모았다. 그 와중에도 기적처럼 멀쩡한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막 봉오리를 터뜨린 하얀 장미. 새 출발의 상징. 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콕 찔렀다. 호박 속 나비 브로치였다. 이리나는 그것을 꺼내 한동안 영원한 수지 속에 갇힌 실루엣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호박 속 나비, 그녀는 생각했다. 덫에 갇힌 아름다움. 하지만 나는 그런 나비가 되고 싶지 않다. 더는 이 덫에 남고 싶지 않다. 단 1분도.
안방에선 빅토르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깨진 옛삶의 파편들 사이에 앉아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마흔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 다음 날 아침, 40번째 생일의 다음 날, 이리나는 두통과 아파트를 메운 윙윙거리는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 멍했지만 곧 알았다. 거실 소파, 담요를 덮은 채였다. 어제의 소동 흔적이 그대로였다. 치우지 못한 꽃병 조각, 구겨진 냅킨, 흩어진 꽃들. 시계는 9시 반을 가리켰다. 빅토르는 이미 없었다. 깨우지도 않고 출근한 모양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래왔듯. 이리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관자놀이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잠 부족이 몸을 짓눌렀다. 집안 바지 주머니에서 뭐가 걸렸다. 나비 브로치, 나타샤의 선물. 이리나는 그것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가장 먼저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오래 서서 얼굴을 물에 내맡겼다.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마음의 통증도 함께 씻겨 내려가길 바라면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포근한 가운을 걸친 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40.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업가 베레고프의 아내, 빨간 딱지의 경제학 학위를 가진 전업주부. 호박 속 나비. 부엌의 간이 냉장고 자석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너 어제 과음하고 헛소리 했어. 저녁에 얘기하자. 이 난장판 좀 치워. 엄마가 12시에 들러서 도와주실 거야? V. 이리나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저녁에 얘기하자. 마치 정말로 얘기할 게 남아있기라도 한 듯, 마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빅토르는 아무 일도 없던 척할 것이다. 어쩌면 자기가 예전에 사준 꽃병을 깼다고 퉁명스레 사과나 하겠지. 그리고 모든 게 원래대로. 하지만 오늘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그 시나리오에 완강히 맞섰다. 이리나는 익숙한 기계적인 동작으로 주전자를 올렸다. 그래서 그게 뭐였어? 빅토르는 의자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없었잖아.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기나 해.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이리나는 조리대에 몸을 기대며 그를 바라보았다. 10년이야, 빅토르. 10년 동안 나는 내 자존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내 외도, 무시, 그리고 내가 쓸모없다는 내 말들을 못 본 척하며. 무슨 외도? 무시라니. 그는 손을 벌리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이리나, 넌 항상 내 인생의 보석이었어. 보석이라서 숭배받는다. 내 쪽지가 기억나? 멍청한 암탉, 쓸모없는 전업주부 어내가 썼지.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빅토르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그냥 말이야. 화가 나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그게 문제야. 빅토르. 이리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너한텐 그저 말일 뿐이지만 나에겐 그게 현실이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어. 내 야망 속에서 노가 없어지며.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냈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잠시 후 빅토르가 물었다. 사과. 좋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더 많은 걸 원해. 존중, 인정,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한 목에 대한 대가. 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녀가 아니라. 아, 그거구나. 빅토르는 책상을 세게 쳤다. 이제 비즈니스 우먼 흉내를 내고 싶다는 거야? 여자 잡지 몇 권 읽더니 달라졌네. 아니면 그 내 친구 나타샤가 부추겼어? 너 진짜 스트로이 가란트가 내 인맥과 협상력 없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안 됐겠지. 이리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재무 계산, 세금 최적화 계획,
그리고 내가 또 다른 크시우샤랑 놀고 있을 때 내가 대신한 공급업체 협상이 없었다면 회사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빅토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를 바라봤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그래서 이거야? 그 스웨덴 놈, 사빈. 그놈이 너한테 헛소리 했구나. 황금산을 약속했겠지? 너는 또 순진하게 믿었고. 내 나이에 말이야. 이리나는 조용히 웃었다. 안드레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결혼 얘기. 결혼, 빅토르는 벌떡 일어났다. 우리 결혼이 뭐가 어때서? 다들 부러워해. 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입잖아. 그건 겉모습이야, 빅토르. 속은 이리나는 피곤하게 반문했다. 내가 뭘 꿈꾸는지, 뭘 원하는지 내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빅토르는 무겁게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리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지금 무서워. 이런 대화, 낯설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돈. 카드 한도 풀어줄게. 관심. 일찍 들어올게. 여행. 어디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자, 이런 얘기. 이리나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타협하고, 이해하려 하고, 모난 걸 다듬던 그 습관. 하지만 곧 가슴에 달린 엠버나비 브로치가 손끝에 닿았다. 아름답지만 갇힌 채로 죽은 나비. 난 이혼할 거야. 빅토르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미쳤어. 이혼이라니. 우리가 10년을 함께 했어? 안정된 생활, 친구, 사업까지 있는데. 그래서야 이리나는 조용히 차를 따르고 마주 앉았다. 10년 동안 난 내 명함의 장식품이었어. 이제 그만이야. 그럼 난 어쩌고? 그가 폭발했다. 내 평판은? 회사는? 미안하지만 그건 내 문제야. 의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피곤함과 담담함만 남았다. 솔직히 말할게, 빅토르. 이번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생각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자유로웠어. 그녀의 침착한 말투는 빅토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 사빈 때문이지? 그가 뭐라 했는데? 내가 그의 회사에서 일하게 해준대. 넌 아무것도 몰라. 요즘 비즈니스가 얼마나 복잡한데. 난 경제학 빨간 졸업장이 있어? 실무 경력도 10년이야. 그리고 안드레이는 상관없어. 아직 어디서 일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해. 난 더 이상 내 그림자가 아니야. 빅토르는 표정을 바꿨다. 이번엔 간청하듯. 눈이 반짝였다. 이리나, 들어봐. 내가 나빴어. 내가 맞아.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아들도 있고. 나 정말 바꿀게. 내 이름으로 회사에 등록하고 정식 급여도 주고 직책도 만들자. 이리나는 목구멍이 메였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들었는지 모른다. 매번 믿었고 매번 깨졌다. 아니, 빅토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했어. 문명적으로 조용히 끝내자. 우리에겐 아들이 있으니까.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쥐었다. 사빈한테 가면 절대 용서 안 해. 그리고 회사. 내가 없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거 알아? 이리나는 씁쓸히 웃었다. 드디어 인정하네. 내가 필요했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어. 그가 소리쳤다. 단지 말 안 했을 뿐이야. 넌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지? 그게 문제였어. 그녀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빅토르, 나 오늘 나가. 당분간 나타샤 집에 있을 거야. 이후엔 아파트 구할 거고 재산은 법적으로 나눠. 그는 주방 한가운데서 멍하니 섰다. 진짜 떠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쉬운 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야. 하지만 해야 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류, 옷 몇 벌, 필수품. 빅토르는 뒤를 따라다니며 애원과 협박을 번갈아 내뱉었다. 이리나가 캐리어를 닫으려던 순간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화병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예전에 다툼 후 꺾여있던 하얀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시들었지만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다. 그걸 아직도 두었네? 그가 머뭇거렸다. 아마 엄마가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화병을 들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상징이라도 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야. 짐을 다 싸고 그녀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수년을 보낸 곳이지만 아쉬움보다 오히려 가벼움이 느껴졌다. 디마는 알고 있나? 그가 물었다. 오늘 전화할 거야? 제발 아들에게 나를 나쁘게 말하진 마. 당연하지. 하루 이틀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10년 동안 생각했어. 빅토르 그녀는 부드럽게 답했다. 이제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다. 문서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 용서해. 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며 과거의 삶을 차단했다. 주머니 속에는 나타샤 집 열쇠가, 제키데 라펠에는 호박 브로치가 반짝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이리나는 굳어버린 나비가 아니라 이제 막 새 삶을 향해 날아오를 살아있는 나비처럼 느꼈다. 두 주일은 안개 속처럼 흘러갔다. 이리나는 새로 지은 구역의 작지만 빛 좋은 스튜디오로 이사했다. 나타샤가 이사를 도왔고 이리나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과정을 즐겼다. 오롯이 자신의 공간을 만드는 일, 값비싼 장식품은 하나도 없이, 물건은 최소한으로, 밝은 색감과 넓은 숨 유일한 장식은 그날 말려 책장 사이에 끼워둔 하얀 장미였다. 디마는 이별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를 찾아왔다. 둘은 새 소파 겸 침대에 나란히 앉아 오래 이야기했다. 엄마, 괜찮아? 그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고도 남아 이리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야. 원래라면 충격받아야 할 텐데 디마는 찻잔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이상하게 하나도 안 놀라워. 오래전부터 엄마랑 아버지 사이가 뭔가 이상했거든. 그렇게 티가 났니? 이리나가 한숨 쉬었다. 엄마, 아버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가 움찔했어. 그리고 그가 있으면 늘 쉿했지? 또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덧붙였다. 엄마가 웃지 않게 됐어. 엄마의 진짜 웃음을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리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아들, 그녀의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 더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에이, 왜 그래요? 디마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는 준비가 됐을 때 해낸 거예요.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 그날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고 아침에 디마는 수도로 돌아갔다. 엄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아들이 자신 편이라는 사실이 힘이 됐다. 빅토르는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달라 애원하다가도 모든 걸 빼앗겠다고 협박했다가도. 이리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결정은 끝났다. 돌아갈 길은 없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됐고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가리게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가정을 파괴한다는 긴 설교를 늘어놓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표면에서 튕겨나갈 뿐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 문제는 당분간 돈이었다. 모아둔 돈으로 집 계약금 첫 회차는 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력은 충분했으나 공식 경력으로 잡히지 않았고 그녀의 나이를 꺼리는 곳도 많았다. 새 삶의 열나흘째 되는 아침, 낯선 번호가 울렸다. 여보세요.
이리나, 나 안드레이야, 사빈 안드레이. 기억 속 그대로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 심장이 한번 덜컥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다. 안녕, 안드레이, 스톡홀름은 어때? 비 오고 쌀쌀해. 그는 웃었다. 하지만 성과는 좋지. 어제 돌아왔는데 생각나더군. 우리 커피 얘기 기억나? 기억나지. 2주 뒤에 온다고 했잖아. 딱 그때야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실렸다. 지금 막 시간이 났는데 오늘 볼 수 있을까? 치스티에 프루디에 좋은 카페가 있어? 이리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늘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다음 면접은 내일이었다. 2시 어때? 완벽해.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자 묘한 설렘이 번졌다. 지난 10년 동안 빅토르 말고 남자들과 마주 앉을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남편의 동료, 사업 파트너, 가족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에게서 떠난 뒤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 안드레이, 언젠가 책을 선물하고 그녀의 분석력을 찬탄하던 그 남자. 바보 같은 소리 마이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냥 업무상의 만남일 뿐. 카페는 아늑하고 한가했다. 안드레이는 창가 자리에서 태블릿을 보며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고 아주 진솔하게 미소 지었다. 이리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으로 화답했다. 정말 멋지게 보이네.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단정한 남색 H라인 원피스에 거의 화장기도 없었지만 그의 말에 이상하게도 아름다워진 기분이 들었다. 고마워요. 당신도 좋아 보여요. 스웨덴 공기가 잘 맞나 봐요. 전반적으로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엔 좋아. 스트레스는 덜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쓰니까.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한 뒤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가볍고 자연스럽게 흘렀다. 마치 10년의 공백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안드레이는 친환경 제품 유통망 사업을 이야기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이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원리는 간단해요. 그는 냅킨의 도시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생산자와 직거래, 환경에 해가 적은 품목만 선별, 그리고 가격을 잡아두는 물류 설계. 이리나는 열심히 들었다.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아이디어를 보태며. 시간이 흐를수록 안드레이의 시선에는 점점 더 진지한 관심이 어려갔다. 이해가 안 가네. 마침내 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이렇게 분석에 강하고 일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10년을 집에서만 보냈지? 그 말엔 비난이 아니라 순전한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리나는 담담했다. 남편 회계는 내가 받고 사업 계획도 짰고 그가 바쁠 땐 내가 협상에도 나갔어요. 사실상 일했죠. 다만 등록도 인정도 없이. 스웨덴이라면 그건 소송감이야. 이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긴 스웨덴이 아니죠. 게다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감정, 애착,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젠 달라졌잖아. 그녀가 놀라 눈을 들었다. 어떻게 알아요? 빅토르가 내게 전화했어. 안드레이가 담담히 말했다. 내가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하더군. 참. 유익한 통화였어. 이리나는 얼굴이 화끈했다. 미안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 안드레이가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분명히 말해줬어. 그래도 너희가 헤어졌단 건 놀랐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필요했어요. 그럼 이제는? 계획은? 일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나이에 공식 경력도 없다고 하니까 쉽진 않네요. 면접도 몇 번 봤지만 아직은. 안드레이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제안이 있어? 러시아 지사의 재무이사를 찾고 있어요.
현지 시장을 알고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고 경제를 다루는 사람. 이리나는 굳어버렸다. 저한테요. 정확히는 공정한 면접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잡았다. 많은 사람이라면 정식 채용, 급여, 복지, 성장 경로까지 모두. 아니라면 우린 친구로 남고 다른 자리 찾는 걸 도울게요. 공식 경력이 없는데요. 지식과 실무 감각은 있잖아요. 서류는 만들면 돼요. 단기 과정, 자격증. 내가 도울게. 10년 만에 만난 이 남자가 그녀에게 꿈도 꾸지 못한 기회를 내밀고 있었다. 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 절 도와요? 안드레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다. 마지막 경제학 세미나 기억나? 교수님이 케이스를 던졌는데 너만 그 해법을 봤지? 난 그때 생각했어. 저 사람이랑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지금은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그의 말엔 꾸밈없는 진심만 있었다. 숨은 의도도 조종도 없이 그녀의 능력에 대한 솔직한 인정. 면접은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 원하면 러시아 시장 진출 계획서를 보여줄게. 의견을 들려줘. 그는 서류철을 펼쳐 테이블에 놓았다. 다음 2시간 동안 둘은 숫자와 그래프, 예측 속으로 잠겼다. 이리나는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수정 제안을 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짚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 밝아졌다. 여기 물류가 문제예요. 그녀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 루트를 이렇게 바꾸고 이 창고들을 쓰면 최소 15%는 절감돼요. 안드레이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3달을 붙잡고 있었는데 넌 2시간 만에 내가 못 본 걸 보네. 새 눈이라 그래요. 그녀가 겸손히 웃었다. 아니, 빛나는 두뇌지. 그가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함께 일하고 싶어. 공식 제안이야. 급여, 스톡옵션, 복지 전부. 심장이 빨라졌다. 확신해요. 빅토르가 보복하면요? 당신 사업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해보라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정당당한 경쟁은 두렵지 않아. 편법을 쓰면 나도 방법이 있어? 그럼 승낙할래? 이리나는 여전히 라펠에 꽂힌 나비 브로치를 내려다보았다. 호박 속의 나비 영원히 고정된 아름다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나비가 아니었다.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할게요. 안드레이가 크게 웃었다. 좋아. 그럼 축하부터 하자. 오늘 저녁 식사 어떨까? 그녀는 잠깐 망설였다.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커피처럼 전무용으로만 들리진 않았다. 업무 저녁인가요? 아니면 내가 괜찮다면 우린 이제 동료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한다면? 40이 넘은 나이인데도 이 단순한 초대에 그녀의 볼이 소녀처럼 붉어졌다. 아직 새 관계를 시작할 준비는 안 됐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서두를 생각 없어. 그냥 저녁, 대화, 그리고 조금의 와인. 그뿐이야. 압박도, 암시도 없이 선택지를 건네고 어떤 대답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남자.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녁, 좋겠네요. 카페를 나와 가을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둘을 빙글빙글 감싸며 작은 마법을 만들었다. 안드레이는 스톡홀름과 앞으로의 계획, 그가 믿는 사업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이리나는 들었다. 그리고 오래 잊었던 설렘이 속에서 꽃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발 아래 붉고 노란 잎의 용단을 내려다보았다. 왜? 안드레이가 물었다. 그냥 삶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그녀가 웃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나이에 재미있는 일은 다 지나갔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 그는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40은 내 최고의 삶이 시작되는 초입이야, 이라. 난 확신해. 그 순간 이리나는 오래간만에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호박 속에 갇혔던 나비는 마침내 빠져나와 가능성과 발견으로 가득 찬 새 삶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가 매일 창작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늘 행복하시길.